We are also joined by Professor Jae-jung Park, Associate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I request him to come up on stage. Please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재적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주최 측의 조정과 요청에 의해서 3세션은 한국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통역기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데 통역이 되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식적으로 말을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류 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정부 관계자들, 또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을 비롯한 NGO 관계자들, 또 학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책임과 처벌의 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 순응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가 이번 세션의 주제입니다. 제재에는 그게 포괄적 제재와 이제 표적 제재가 있는데요. 이 포괄적 제재의 경우 인권 유린을 하는 주체 말고 또 선량한 국민이나 시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포괄적 제재라는 개념이 표적 제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이 표적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환 박사님, 두 번째는 외교부 북핵정책과의 김은진 과장님, 세 번째는 전환기 정의그룹의 애드보커시 국장인 신희석 박사님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제문을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고명환 박사님께서는 일반적인 인권 유린 상황에서의 이제 표적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김은진 외교부 과장님께서는 포괄적 제재에 대해서 주로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북한 개인이나 단체나 선박에 대한 표적 제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신희석 박사님께서 일반적 상황에서의 표적 제재를 특히 이제 북한 강제 실종 경우의 관점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진행은 세 분이 각각 한 15분씩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1시간 40분인데 그래서 한 15분씩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지정 토론이 없습니다. 지정 토론이 없는데 이 발표하신 분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 분의 발제가 끝난 다음에 저는 첫 번째 라운드는 이 세 분이 다른 분들의 발제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을 좀 하시는 걸로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돌고,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면 플로어에 개방을 해서 플로어로부터 계신 청중으로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 발표하신 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인데요. 특히 오늘 아침부터 세션에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좀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마지막 세션에 좀 힘을 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명환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강남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체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한 다음에 5분 만에 단상에 올라서 발표하는 거는 진짜 인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약간 정신이 좀 없는데 아직도 운전하는 기분이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재주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금 발표할 내용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표적 제재입니다. 사실 인권 침해에 대한 표적 제재가 뭐 이상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제재를 지금 바라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재, 특히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인권이라는 거랑 이제 경제 제재랑 결부한다는 거 사실 그렇게 논리적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인권 침해는 이제 사법적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어가지고 일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법적 대응이 우선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인권은 일단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국가 주권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는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은 좀 더 논외였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고취가 됐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좀 더 이 고취된 인권 의식을 반영한 이런 정책을, 국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그런 당위성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뭐 현존에 있던 2002년부터 있었던 국제사법체제, 대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ICC는 이제 인권 유린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 제재를 하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경제 제재를 말씀을 드리지만 후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제재는 당연히 제재도 있고 뭐 좀 더 비경제적인 제재인 예를 들어서 여행 금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 주머니를, 포켓을 건드리는 걸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권 의식이 고취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안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부패에 대한 개념도 이제 인권 관련된 제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확장되고 인권에게 의식이 고취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대되니까 부패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부분은 좀 뭐 제재나 아니면은 뭐 인권 그리고 법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거 좀 기회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opportunistic한 그런 부분인데 이 제재의 효율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전 세계가 훨씬 더 인터커넥트되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투자도 사방에 할 수 있고 특히 부패한 고위 관리들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고위 관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 자국이 아닌 타국에다가 집도 사고 뭐 투자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비록 그들이 이제 몸은 신체는 타국에 있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은 특히 유사 입장국 특히 서방 측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투자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법적 영역을 그러니까 신체는 구속이 안 되더라도 자산은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권에 대한 즉각적인 그런 대응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용이케 한 국제 사회와 국제 경제의 변화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이 인권 침해에 대한 이제 표적 제재가 옛날보다 가능해졌고 또 효율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표적 제재가 또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된 다른 원인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잘 느끼고 있는 거지만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제재는 다자간 제재가 가장 선호가 됐죠. 다자간 제재가 선호가 된 이유는 제재 체제 자체가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응징을 한다, 그런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한 그런 제재 결의안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정통성과 이제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의 파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행사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대안을 이렇게 고려하게 됐고, 그렇지만 동시에 독자 제재, 그러니까 각국이 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제재는 이 유엔 헌장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제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 있죠, 제2조에.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독자보다는 이제 유사 입장국, 그러니까 like minded states 간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유엔 안보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 국제사회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표적 제재의 효율성이 왜 높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동결해 가지고 이제 행위자, 그러니까 인권 침해자들의 직접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뭐 고통이 신체적 고통은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고통이죠. 안겨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제재도 하지만 억제 부분도 이제 안보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억제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억제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일벌백계죠. 인권유린 가해자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제재를 가하면은 그 효과가 다른 100명한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책의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보통화라고 하나요? 일반화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banality of evil, 그 얘기를 했었죠. 아이히만 인 제루살렘, 그 책에서. 그러니까 사실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나라들은 물론 뭐 고위급 그런 최종적인 이 책임자들이 있지만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간 관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명령을 따른다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네이밍 앤 쉐이밍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이 좀 그래도 중간 관리자들이 돈이 많은 나라에서는 뭐 해외에다가 자산을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동결과 그리고 이 네이밍 앤 쉐이밍 이펙트를 같이 합쳐서 굉장히 강력한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효율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라그마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억제력을 이제 중간 관리자, 보통은 명령을 따른다는 구실 아래 그 뒤에 숨는 중간 관리자들을 타겟함으로써 일벌백계를 유도하고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표적제재 체제가 몇 개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은 뭐 이 부분에 잘 아실 것 같고 관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적제재 체제에, 그리고 독자제재죠, 이 스타트를 끄는 법안이 미국이 2016년에 통과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부패를 이제 인권유린의 한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들을 인권유린 그리고 부패 행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법안이죠. 특히 이 법안이 어떻게 생겼나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법안이 뭐 러시아의 부패 때문에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겼는데, 지금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사실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최종 책임자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자산을 해외에 은닉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 책임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 책임에서도 그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리고 그 중간 관리자들을 또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압박하는 방법을 그 국제사회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이 있고요. 영국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 샘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왜 어떤 거의 이니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샘라하고 구글에 쳐보니까 이케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매그니스 인권법이랑 그리고 또 EU도 이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이거는 알파벳 수비에 뭐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또 구글을 올마이리 구글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다 보면은 뭐 EU 말고도 이제 호주도 있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여기 관통하는 이 유사점은 뭐냐면은 물론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부패 인권 유린 책임자 자산 동결 경제 제재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국가들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가 다 유사 입장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권 유린에 대한 표적 제재는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인권 문제는 이제 거기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어떻게 보면 가장 도덕적 부분이 이제 우선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인권 유린에 대한 표적 제재는 이 서방 그러니까 글로벌 웨스트 서방 국가들이 지금 이 혼이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제 관계를 공부하시면은 이 가치 그리고 규범 그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은 그리고 응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 제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마그니치법이 유사 입장국 사이에서 확대되는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미국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드린 미국, 캐나다, EU, 호주, 영국 국가 어떻게 보면 보조를 같이 하는 정책, 외교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 부분에 있어 제재 부분, 경제를 떠나서 제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규범과 가치인데 이게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리고 그런 신호를 우리 우방국들에게 보내려면은 이 마그니치법과 유사한 법을 우리도 제정하는 게 아마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향후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건데 이거는 단순히 인권 유린 관련돼서 독자적인 무슨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권 유린에 대한 이 표적 제재는 다른 제재 정책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재 체제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진화된 부분이 인권에 대한 표적 제재도 체제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저희가 유념할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은 정책 위반자들 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재가 단순히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그리고 뭐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투자 금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 인권 침해라는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자회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제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투자 심사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이라는 개념이 인권 유린에 관련된 표적 제재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단순히 인권 유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재 체제가 이렇게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공맘에 대한 안전 아니면은 중국의 불법 투자에 대한 어떻게 대응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아주 글로벌하고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제재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좀 더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많이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명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표적 제재의 유용성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유용성을 그냥 간단하게 일벌백계 또는 전파 효과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로 이제 미국, 영국, EU의 그 예를 들어 주셨고요. 특히 그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안은 아마 그 세 번째 그 발표 신희숙 박사님 발표하실 때도 조금 더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제재가 그 다른 나라의 표적 제재가 이제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고명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김은진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북핵정책과장 김은진입니다. 저희 북핵정책과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안보리 제재는 원래 다른 수출통제 제재과에서 담당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가져와서 소개드리려고 발표하려고 왔습니다. 아까 나온 사진이 굉장히 옛날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달라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영문 제목이 타겟티드 생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표적 제재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도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크게 안보리 제재와 세계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로 구별이 되는데요. 우선 안보리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대북 제재, 우리나라 독자 대북 제재의 목적 그리고 제도 현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제재의 실효성을 확대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 특히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는 현존하는 안보리 제재 레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레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해오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총 10차례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고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범위와 강도가 계속 강화하고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역, 금융, 해운, 항공, 무기를 포괄한 분야별 광범위한 제재를 통해서 민간 물자 및 자금줄 차단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로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가 가지고 있는 분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략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선 교역 관련해서는 석탄, 광물, 섬유, 해산물 등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WMD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 원유, 정유 제품 공급을 제한해서 원유의 경우에는 연 400만 배럴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정유 제품의 경우에는 연 50만 배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품 금수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기 거래 관련해서 특히 북한의 WMD 개발에 기여 가능한 물품들,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모든 물품에 대한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캐치홀 제도라고 하는데 각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서 각국이 판단하는 WMD에 기여할 수 있는 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대북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 개인 단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등재된 개인과 단체는 개인 80인, 단체 75개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제3국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이 적용이 됩니다.
이 외에 기타 제재로는 북한 공관 활동 제한, 그 은행 계좌 설치 수를 제한하고 있고, 공관원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제재 위반에 연루된 자를 추방하는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 항공 분야인데요. 해운의 경우에는 그 북한의 제재 활동이 WMD 확산 활동이 주로 이제 그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북한에서 나오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검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금수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각 회원국의 항구에 그 배가 들어올 경우에는 납포, 검색, 동결 의무화가 되어 있고, 영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납포, 검색, 동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인 선박, 금수품을 적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금지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참여 및 촉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그 제재 회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해상 환적인데, 그 영해나 인근 해역에서 배와 배를 맞닿아서 그 뭐 금지 물품인 석탄이나 아니면 그 유류 등을 배에서 배로 옮겨 담아서 거래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이런 조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해야 하고, 결의 위반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보험, 선급 등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고, 그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노동자 관련해서는 그 노동자 비자 허가가 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인에 대해서는 그 고용 허가가 금지되어 있고, 그 2017년 결의 채택된 뒤 2년, 즉 2019년 12월까지 전원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제재인데요. 그 제재 회피에 기여 가능한 북한 행발,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대량 현금과 금 이전 금지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북한 내 자회사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그리고 자국 내 북한 은행 활동 금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무역에 대해서 공적, 사적 그 자금 지원 금지 의무가 있고, 북한 개인 단체와 합작 사업을 설립하거나 협력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리 제재가 포괄적인 꼭 WMD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제재 회피로 인한 자금 조달이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 유지뿐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의 가장 큰 자금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 단순히 그 북한 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 부과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제재 조치에 일부 적응을 하고 회피 수법도 점점 교묘화하고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불법 자금원으로는 여기 그 사진에 보이시는 사이버 활동이나 해외 노동자 임금,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한 밀수가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서 국내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분야 관련해서는 그 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발간된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23년 간 사이버 공격으로 약 30억 불,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를 탈취했고, 그 전체 기간 동안에 WMD 개발 자금의 40%를 조달했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노동자는 그 동일한 패널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40여 개국의 10만여 명이 식당, 건설, 의료, IT 등 분야에서 근무 중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환적의 경우에는 불법 환적을 통해서 그 유류 상한, 정유 제품 상한 50만 배럴을 초과해서 반입 중이고, 그 이에 따라서 우리를 포함한 55개국이 북한 선박에 통보하지 않은, 안보리에 통보하지 않은 정유 제품 운송을 지적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보리 패널 보고서는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금수품 수출, 그리고 중고 선박 취득 등 제재 위반 활동을 지속 제기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대러 무기 이전의 경우에는 그 언론에서도 자주 나고 있는데,
러시아 선박의 낮은 두나이강 컨테이너 이동 등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안보리에서 행사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어서 그 북한의 제재 회피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제재 회피 도발 지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보리 무력화 상황에서 17년 이후에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지 않고 있고, 제재 위가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 단체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도 18년 이후에는 추가 지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을 대응하고 제재 이행 견인을 위해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각국이 독자 제재를 통해서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북 제재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활동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제재 조치는 3번 발표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24 조치, 38 조치, 12.2 조치 이렇게 3번을 발표했고, 이러한 포괄적 조치들은 남북 간의 교역 투자 중단, 인적 교류 제한,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 불허, 수출입 통제 강화 등 남북 간 교류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포괄적 제재 조치 외에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거나 북한 WMD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역대 총 23회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 중 18회를 2022년 5월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 제재 발표가 15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독자 제재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개인 207명, 단체 149개, 선박 3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제도나 법령상 분야별로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거나 북한의 WMD 핵미사일 개발에 지원한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핵미사일 개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한 개인이라든지 민간 물자 조달 또는 불법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 환적, 러북 협력 등을 통해서 무기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조달한 단체 개인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 단체 지정에 대한 우리 독자 제재 효력은 크게 금융거래 제한, 입국, 그리고 입항 금지입니다. 미국 포괄적 법령이 있는 미국과 같은 미국 등과 달리 우리는 제재를 위해서 포괄적 법령은 없고, 기존 국내 법령, 분야별 국내 법령에 의거한 정부 발표에 따라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의 경우에는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 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기재부 금융위가 특정 개인 단체에 대해서 금융 외환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자금금지법의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해서 WMD 규제가 필요한 경우, 대량 살상무기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외국환거래법의 경우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 필요한 경우에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금융위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개인 단체, 즉 독자 제재 대상을 별도로 고시하고 이에 따라서 금융거래 제한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해 입국 금지할 수 있도록 그 규정된 11조에 따라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 입출항법의 경우에는 그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한 경우 선박 입출항 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그 입출항법 4조 그리고 시행령 3조에 따라서 제재 대상 지정 선박의 국내 입항 시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재가 실효적 효과뿐 아니라 그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어떤 메시징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도발과 연동하지 않은 분야별 제재도 발표를 해왔지만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서는 그 대응 차원에서 독자 제재도 발표를 해왔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그 미국, 일본, EU 등 우방국과 공조를 통해서 그 메시지 발신의 효과 그리고 제재의 효과성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 경제 금융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과 독자 제재를 공조해서 같은 대상을 중첩 제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안보리 제재와 유사하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자 제재는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 제한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북한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는 그 실효적인 제재 대상을 자체 발굴해서 미국 등 주요국이 중첩 제재토록 함으로써 제재 효과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차원에서 북한 주요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국이 공동 또는 연쇄적으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 한미 1호 4개국이 공동 제재 발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독자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독자 제재를 했을 때 제한된다. 이 효과성이 그냥 그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없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북한이 뭐 대화에 응하지 않고 도발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재가 어쨌든 효과적인 외교적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북한의 경우에도 저희가 뭐 사이버 제재를 했을 때나 아까 말씀드린 한미로 제재를 했을 때는 담화를 내서 이거에 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 메시징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우방국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 와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이번 우리 세 번째 세션이 1.5 트랙 세션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유엔 그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 우리나라의 독자적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 부분에서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like-minded 국가들끼리 그 서로 코디네이션이 된다면 그래서 금융 제재 등에서 뭐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금영호스님, 그 김은진 과장님 다 한 15분, 16분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희석 박사님께서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또 주최 측이고 그러시니까 한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희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세션 마지막 발표자가 되었는데 오늘 그 발표 내용도 전체적으로 그 오늘 주제 테마들이었던 이제 조사 기록 그리고 이제 책임 규명
그리고 이제 제재 조치까지 이게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또 책임 규명 이런 이제 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설명을 하려 하고요. 특히 뭐 이제 이번 세션에서 이제 고명현 박사님께서 인권 제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이제 김은진 과장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북 제재 관련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이 북한 인권 개선에 특히 이제 NGO라든가 실무가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예, 그런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려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인권 조사 기록을 하는 업무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제 저희가 논의하고 있었던 인권 제재라던가 뭐 다른 제재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뭐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제 인권 제재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국내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량 사항에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이 기준들이 이제 규칙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각국의 그런 이제 이 국내법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NGO들이 조사를 한 내용을 이제 해당국의 그런 이제 매그니츠키법에 해당이 되는지, 다른 다른 제재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정보를 그쪽 정부 당국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제재라는 거는 이제 특히 표적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전체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국가의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은 단체들, 특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를 또 제공을 해줘야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이걸 전달해서 연락해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제 그런 제재까지 이행이 되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재량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제 제재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실제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또 이제 그걸 거꾸로 어떻게 다시 애드보커시를 활용을 할 건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매그니츠키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제 미국의 빌 브라우더라는 이제 투자자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매그니츠키라는 이제 이 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패한 이제 러시아 관리들한테 이제 매그니츠키라는 이 회계사가 체포가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악화되면서 고문 이제 의혹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빌 브라우더도 기존에 그런 이제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보편적 관할권이라던가 다른 이제 뭐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이제 매그니츠키의 죽음에 대한 이제 책임 규명을 하려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이게 상대가 이런 다른 나라 아니고 러시아 관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을 생각하게 된 게 사실 이 매그니츠키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제 Acts of Significant Corruption 해가지고 중대 부패 행위까지 매그니츠키의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권 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로 이제 extrajudicial killings, 이제 초법적 살해, 우리말로 이제 고문 또는 이제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강제 실종, 북한의 강제 실종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이 International Recognized Human Rights Violations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미국 국내법에서도 상 이제 처벌할 이제 이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실제 매그니츠키법의 제재 대상이 될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조치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는 이제 그런 제재 조치가 이런 표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런 이제 순수한 인권 침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안보 이슈와 연관된 그런 이제 그 제재들이 같이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이라던가 뭐 이란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다른 안보 관련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랑 병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면 뭐 EU 같은 데서 이런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표적 제재를 하는지 그게 이제 그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 국가들의 국익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제도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안보 이슈 뭐 테러 자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핵이라던가 미사일 같은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안보 차원에서 도입된 제재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마그니츠키 사건들을 계기로 같은 이제 사례들을 계기로 이제 인권 분야로 확대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미국 쪽에서 기존에 다른 이제 인권 제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재들도 덩달아 이제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 맥니츠키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적용이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캣사라던가 이런 대적성국 제재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 특정해서 또 인권 침해를 특히 이제 그 강제 노동 관련해 가지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캣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적성국 제재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캣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재 대상이 그 북한 노동자를 알면서 고용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외 파견자 노동을 통해서 그런 강제 노동을 통해서 그 북한 정부가 이제 자금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금으로 이제 뭐 핵 미사일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그 제한하려는 목적도 정책 목표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이제 해외 파견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이제 노동권 침해라던가 다른 인권 침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캣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소위 영어로 이제 rebuttable presumption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이런 인권 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권 제재가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 입증을 이제 할 책임이 이제 그런 인권 침해를 주장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캣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 거꾸로입니다. 이제 이 어떤 특정 기업이 이런 북한 노동자의 그런 강제 노동을 활용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경우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그 미국의 수입업자 쪽에서 기업 쪽에서 그걸 입증해야 되는 이제 입증 책임의 전가. 가 이제 이런 이제 전환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아까 이 맥니츠키 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좀 더 쉽게 이제 이런 인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런 인권 제재를 이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인권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인권과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 이런 제재 대상이 다릅니다. 미국 EU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노사이드 그리고 또 이제 인도의 반환제, 반인도 범죄. 사실 여기 반인도 범죄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강제징 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 이제 그 중대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강제 실종, 사람들 강제 실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EU의 그런 글로벌 휴먼 라이트 샌크션스 레짐이라 부르는데 EU의 그런 인권 제재가 가장 사실 인권 침해에 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EU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이제 부정부패에 대한 제재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고요. 또 참고로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는 이제 유럽에 있지만 EU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이제 그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이제 인권 제재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뭐 UN이라던가 다른 이제 국제 제재에 있었던 다루는 법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 상당히 좀 이제 그 포괄적으로 인권 침해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그 보호를 위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제 그 제재가 다른 거 내용이 다른 걸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신기한 사례, 좀 이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지만 사실은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도 그런 이제 일종의 인권 제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90년대 말에 사실은 미국 쪽에서 먼저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그 일본인 전범 용의자들 뭐 97명에 대해서 그 이제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내렸었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도 비슷하게 이제 그 일제 시대의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또 이제 출입국을 금지하는 이제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정부에서 그 당시에서 25명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이런 이제 인권 관련된 규정을 볼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수출할지 말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정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라는 이제 그 산자부의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이라던가 전쟁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그 하나의 그 수출 허가를 할지에 대해서 고려 사항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시적으로 인권 제재를 하는 사례 이제 되는 건 없지만 이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다는 걸 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이런 이 각국의 법령에 맞춰서 이런 이제 인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팩트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이슈가 공론화가 돼야지 사실은 이제 그 해당국의 국내 당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지만 그 강제 그 북한의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들 관련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그 뉴요커라는 잡지에 이 Outlaw Oceans Project라는 이제 그 NGO를 통해서 이런 이제 중국 수산업 업계에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의 그 노동 착취라던가 다른 인권 침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이제 이 뉴요커 보도가 먼저 나오고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이제 그 기사와 그리고 또 이제 사설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 상당히 이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보도 영향으로 이제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 같은 데서 이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이제 판매를 이제 중단한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공론화가 될수록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 당국에 의해서 이런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좀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데일리 NK에서도 이렇게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부 이제 좀 개선됐다던가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이 북한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에 의한 그런 이제 성적 학대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관리자를 여성으로 파견하겠다 그런 정책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재를 활용한 좀 그런 이제 그 사례를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미디어 이런 보도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이런 제재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국에서 HRNK라는 NGO라던가 또 이제 국내 이런 NGO, 국내와 이제 국제 NGO들이 이런 이슈를 또 이제 미국 당국이라던가 다른 나라 당국들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서한을 보내는 이제 그런 캠페인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사례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제재가 거꾸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제재에 포함된 내용들이 어떻게 또 이제 책임 규명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조사 기록 차원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제 COI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된 이제 바인더 범죄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 세션 에서도 언급이 됐고 오후 세션에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개별 인권 침해라던가 범죄 행위가 상급자 지휘관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것을 그걸 입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같은 사람이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살해한다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소위 이제 링키지 에비던스 연결 증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상급자의 책임을 이제 입증할지가 이제 늘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COI에서 6가지 이런 바인더 범죄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사실 저희 TJWG에서 그 앞으로 추진하려는 그 프로젝트는 이제 북한 내 그런 이제 그 국가 보위성이라던가 다른 이제 권력 기관들의 이제 그 체인 오브 커맨드를 이제 또 그 확인하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우리 TJWG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이런 공개 오픈 소스를 통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TJW 자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개 처형 관련된 매핑 그 조사를 하면서 공개 처형 사례라던가 공개 처형 관련된 문서들이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동안 그 이제 특히 이제 보위성의 그런 이제 그 평양의 그 본부 그리고 이제 각 지역 사무소의 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희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이렇게 그 지도에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런 그 지금까지의 그런 공개 처형 관련된 이 구체적인 이제 구술 내용들, 이제 피해자라던가 목격자로부터의 그런 구술 진술 내용들까지 이제 TJW 자체적으로 수집을 그동안 해서 이런 이제 위치 정보들을 역시 같이 좀 위치 정보라던가 그 지휘 책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데일리 NK라던가 아니면 이제 RFA 같이 북한 내에 이런 이제 그 취재원을 두고서 이제 뉴스 보도를 하는 이제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또 이런 이제 그 북한의 내부 이런 정보를 좀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그 뉴스 보도 사례들을 이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오전에 언급됐던 내용이지만 북한 자체적으로 이제 국영 매체에서 이런 이제 이 북한의 그런 이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역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한 종류고요. 또한 이제 우리 통일부라던가 다른 이제 한국의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그런 기관별 임명록 같은 것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한 이제 오픈 데이터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역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표적 제재 관련해서 이게 사실 이제 꼭 인권 제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여러 그 표적 제재라던가 같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나라별로 뭐 이제 우리나라라던가 뭐 일본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이제 나라들이 그 표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표적 제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라던가 정보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북한의 책임 규명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라던가 아니면 다른 정부 또는 아니면 이제 유엔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표적 제재 대상들에 대해서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역시 또 이제 책임 규명에 활용을 하려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크게 보자면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또 이 제재를 통해서 또 이제 피해자 구제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가 또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원비어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원에서 이제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거를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와이즈 어니스토를 이제 압류해서 매각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특히 테러 관련해 가지고 국가 지원 테러 피해자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테러 지원국 여기 이제 북한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재를 통해서 얻는 이제 부과하는 벌금이라던가 다른 자금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군 포로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납북자 가족분들이 이제 북한 상대로 이제 승소한 판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역시 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압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이제 정책적인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책임 규명이라던가 제재 그리고 또 이제 조사 기록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결국은 다 애드포커시랑 연결을 시켜서 좀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고 또 이제 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이제 국내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압박을 해야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 북한 인권의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그 사법정의 실현 그걸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표적 제재를 부과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당장 효과가 있냐 이제 그런 반문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경로를 통한 압박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북한 인권에 대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애드보케이시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발표였는데 예,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희석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각국 인권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애드보케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직도 미세하긴 하지만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그 전환기 정의 그 행동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분을 모셔가지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 세 분 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세션에 지금 한 30분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라운드는 오늘 이제 발표하신 그 발표자들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를 좀 먼저 하시고 답을 하시는 세션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를 오픈해서 플로어에 계신 청주로 계신 그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뭐 말씀을 주시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 박사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네, 그 두 분과 훨씬 잘 어울리네요. 지금 제가 두 발제자분들 발표 당연히 잘 들었고 그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과장님께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무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 대신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발표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인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표적 제재 쪽으로 그러니까 매그니스키 법 같은 거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게 현실화가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너무 불편하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신 박사님께는 일단 그 전반적으로 그 법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강의에 가깝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뭐 포괄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각 나라마다 이제 마그니스키 법과 유사한 걸 다 통과시킨 나라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EU와 미국 사이 그리고 제가 그게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EU 플러스 이렇게 미국, 캐나다가 파이브 아이스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걸 많이 통과시켰는데 추가적으로 또 통과시킬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고명영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 다른 우리 김은희 과장님께서 질문 주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명현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뭐 우리도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잘 이제 알고 있고 개선 위해서 노력을 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이제 담당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그 제재를 포괄하는 법령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그 각 법령의 이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괄하는 법령도 지금 그 별도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아까 이 신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령에 부분적으로 이제 근거를 넣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체적으로 그런 포괄적인 법령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정말 나라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정말 그 각국의 그런 법령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뭐 부정부패, 커럽션이 이제 대부분의 마그니츠법은 들어있는데 EU에서도 사실 그걸 도입하려고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보기엔 좀 큰 차이인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캣사 같이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나라별로 이제 그 인권 활동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규정을 알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제 조사 기록이라든가 문제 제기 그 이런 공론화를 하는 게, 애드보커시를 하는 게 그런 게 좀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이 마그니츠키법을 도입하는 게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법안까지 발의가 되었고 하는데 뭐 이제 휴먼 라이츠 워치, 일본에 있는 그 휴먼 라이츠 워치라던가 도쿄대에서 이제 그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통과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뭐 이것도 뭐 사실은 이제 약간 일종의 도미노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마그니츠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캐나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EU까지 이렇게 된 사례가 있는데, 뭐 만약에 그런 이제 그 일본 같은 데서 마그니츠법 입법이 될 경우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영향이, 그거에 그 이건 좀 뭐랄까 이 좀 그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 과장 코멘트와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그 제가 발표한 내용이랑은 좀 다른 맥락에서 해가지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든 생각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까 그 박사님 발표하신 대로 그 인권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그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검토할 때도 북한이 내부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 확실히 이제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인권 문제의 경우에는 그런 그 측면이 있을 수도 그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재 대상을 그 타겟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제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독자 제재의 경우에도 너무 이제 그 중앙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해서 그 늘 상징성하고 실제 효과하고의 그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그 한 가지는 이제 그 북한 강제 노동 관련해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의 안보하고 그러니까 그 안보 문제하고 노동, 그러니까 그 인권 문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강제 노동
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여한 개인 단체를 제재한 경험이 있고 예, 그런 거는 이제 연결 지점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분께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독자 제재에 있어서 특히나 북한에 있어서의 독자 제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래서 이게 뭐 딱 구체적인 의견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으시면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실무하시는 입장에서 뭐 정보 제한 속에서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표적 제재의 실제 효과는 뭐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신인석 박사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고명훈 박사님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중에서 특히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실질적인 내용도 효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상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가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 뭐 대만이나 뭐 다른 이제 국적의 그런 국적자로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야 해봤자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 솔직히 또 이제 뭐 그런 나라들의 입국을 하고 할 수 있을지도 좀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뭐 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징적인 효과를 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0일이 이제 매년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세계 인권의 날인데 이제 그 날에 맞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새로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이유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상징성이 있는 날에 이걸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인권 제재가 이제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장애가 있긴 하지만 사실 강제 노동 같은 경우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2019년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은 존재를 하면 안 되죠. 이게 다 안보리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게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뭐 12월 10일은 아니어도 되겠지만 다른 그런 좀 상징성이 있는 날에 이제 강제 노동 부분만 딱 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어떨까 좀 그건 하나 아이디어지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정보가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도 뭐 이런 사실 뭐 기재부라던가 뭐 금융위원회 또 뭐 국정원 여러 부처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 뭐 국제적으로도 이제 여러 정부들이 이제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보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또 이제 뭐 미국이나 EU 쪽에 공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역시 또 이렇게 같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좀 커지지 않을까. 아드포커시 차원에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맨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에피카시를 높일 것인가 생각하는데 참 어렵죠. 뭐 아무래도 북한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러니까 경제 제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이제 대외 경제와 연결점이 많지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연결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점은 저희가 다 알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도의 90%가 중국이니까 사실 중국의 연결점이 많고 또 이제 최근에 러북 정상회담에서 합의에서도 둘된 게 뭐 서로 경제 모든 교류를 확대하는데 경제 교류도 확대될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 수출, 불법 노동자 송출을 더 확대할 거라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북한 내부나 이제 아니면은 북한 내부의
제재 대상 할 만한 표적은 많지는 않지만 뭐 할 수는 있죠. 상식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그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안보 그 전략 차원에서도 뭔가 지금 우리 즉 그러니까 한국이 가시적인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분명히 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외교적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사실 북한이 원했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안보적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대응 조치 중에서 이제 그 북한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보낼 수 있는 그 송출할 수 있는 해외 노동자 그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 게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진짜 이거 여기는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연결점을 제재해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러시아한테도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 차원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우방 국가의 그 협력 그 부분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해외 노동자 소출 문제였는데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도 쉽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대북 제재라고 하면은 저희가 효과가 없다. 그리고 좀 그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러북 그 정상회담의 그 역설은 그 부담감을 우리 정부한테 많이 낮춰줬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두 박사님 공통적으로 그 우리가 표적 제재를 얘기할 때 대상의 표적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이슈의 표적화에 대해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예, 신 박사님 두 분께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이 여러 가지 이 인권 제재라든가 그 제재 일반에 관련해서 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실효적인 경제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하려면은 그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이제 개인이나 뭐 법인들을 상대로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미국에서 처음에 매그니스법이 이제 러시아만 국한해 가지고 통과됐을 때도 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뭐 미국의 해외 입양을 미국으로의 입양을 금지시킨다거나 뭐 그런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또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또 우려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 관장님께 질문 드리자면은 그 방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담당 대북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 러시아 이제 독자 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뭐 북러 관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업무적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이제 그 아까 포괄적인 그런 제재 법안의 뭐 가능성 이제 필요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좀 이제 그 정부 내에서의 그런 입법 움직임이 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제재 체계라는 게 다 이제 개별 입법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잘 뭐랄까 통합이 안 되는 좀 이렇게 찾기도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좀 입법적인 조치가 좀 이제 강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희망사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고 박사님한테는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중국 러시아한테 우리가 보복 제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과장님한테는 그 외교부 내에서 어떤 그 코디네이션, 이게 제재 뭐 인권 제재, 러시아에 대한 뭐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코디네이션 되는가 하고, 또 그 과장님께서 뭐 유엔 차원의 인권 제재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라이크마인드 국가들끼리 일종의 뭐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소다자적인 그 입법 연대, 국제적 입법 연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박사님 먼저, 고 박사님 먼저. 네, 그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이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딱 그 중국과 러시아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이런 리스크를 이제 설명해드리자면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국제사회 공조 아래서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에 대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 그리고 보복 조치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경제적 강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 강압이라 해서 뭐 대표적으로 저런 사례가 있었죠. 이거는 뭐 인권이 아니지만 이제 2016년에 15년이었죠. 16년. 네, 우리나라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방국들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한테 당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에 당한 적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한 대응을 서로 이제 연대를 통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생겼고,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이 압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있었고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이랑 빼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모종의 조치 때문에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전과는 달리 이 국제사회 중국의 강압 조치에 대한 연대를 통한 대응이라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옛날처럼 이제 가시적인, 딱 누가 봐도 중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고 있다, 그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나 이런 가시적이고 그리고 귀속이 가능한 그런 조치보다는 잘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애매모호한 그런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지금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저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사업가나 기업가나 아니면 방문자를 억류하는 거, 그게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걸 좀 애매모호한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러북 제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러북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북한 등의 개인 단체 그리고 선박을 독자 제재를 한 적이 있고요. 4월, 5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북 제재 맥락에서 러북 협력에 관여한 대상들을 제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 통제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 조치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방국 간 공조라든지 제재 어떤 코디네이션 같은 거는, 이거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독자 제재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제 법에 따라서 그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유엔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그런 공조 장치는 아니고 그 자발적인 공조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각국이 자국의 제도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뭐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발표라든지 이런 그 정책 시행의 차원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제가 갑자기 뭐 상호간에 그 토론과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좋은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요. 한 두세 개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답변을 듣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소속 무역 대표부에서 한국과 중국, 뭐 러시아 이런 여러 각국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정다나 국장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today. I'm attending actually today in my personal capacity, but because I work on trade issues, I couldn't help but ask a question that is related to trade. The presenters today, I appreciated your mention of the human rights sanctions that the U.S. employs. I'm curious to hear your thoughts on the potential use of trade policy, commercial relations, also as a way to advance human rights. I ask this because in the U.S. context, of course, we have a long history of integrating labor rights,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that are part of human rights, for instance, forced labor, provisions concerning forced labor, worst forms of child labor, such labor standards into our trade policy going back to 1930 Tariff Act, prohibition of importation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advanced through our trade policy for almost a century now. And it's evolved to be stronger and stronger, I believe, as the decades have progressed. So I'm just curious whether within the Korean context, whether in the civil society advocacy rhetoric dialogue or discourse within government, academia, whether there is any thought being given to the use of trade, economic, commercial policy, or even foreign policy to advance these normative aspects of concern, such as human rights.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그 무역 정책이나 뭐 경제 정책을 가지고 그 인권 정책을 펼 수 있는 한국 컨텍스트에서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고명호 박사님이 이따 답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통일만민협회 대표 김정아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군사 행동의 상황에서 특히 유엔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WHO나 식량지원기구, 개발기구 같은 유엔의 기구들이 진입의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외교부의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강제 대북 제재 조치도 중요하지만 유엔은 유엔대로 또 지원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기조,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 정책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주로 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온 정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네. 이제 오늘 회의가 북한과 인권과 이렇게 제재가 나오니까 북한을 겨냥을 한 제재 법안 얘기가 흘러가곤 있는데 사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가치 외교, 더 이상 북한에만 매몰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규범 그리고 이런 걸 확산시키는 또 아시아에서 일정한 민주주의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한국의 외교사에서 가장 그 큰 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재를 이제 얘기할 때에는 사실 어떤 나라든지 앞으로 잠재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적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특정 거명을 하지 않고 법안을 만약에 발의를 하고 그걸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언론들도 보고 한국도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재 법안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을 만약에 만든다면은 또 어떨까라는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고 제재 보편적인 네. 대표님이 질문하시고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신희석 공정을 위해서 신희석 박사님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예.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빛나라고 합니다. 국제적인 공조와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제재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그와 동시에 이제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2018년에 그 CJ 오쇼핑 측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자가 만들었던 옷을 수입해서 진짜 판매까지 했다가 우리나라 법에 걸렸는데, 이제 그게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NGO 차원에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나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활동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억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제재를 또 우리나라 스스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네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더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 더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네. 싶은데, 혹시 이제 우방국들의 그 공조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뭐 이제 뭐 조사라든지 뭐 제재 부분에 있어서. 근데 혹시 이제 요새 이제 북러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조금 그 둘이 가까워지는 게 좀 불편해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전문가들 분석도 있는데, 혹시 중국이 이런 공조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들을 포함해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아까 제가 3가지 질문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지정을 해드렸는데, 그걸 포함해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명용 박사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첫 번째 저 질문인데, 사실 그거 뭐 이제 생각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이코노믹 스테이크래프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 되니까 그런 그 규모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foreign policy objectives를 이제 달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을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런 거가 분명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갈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도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은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 속해 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성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이면 인권, 아니면 외교랑 외교,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고, 실제로 이거를 주무거나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 정부의 경제부처나 아니면은 그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회의적입니다. 당연히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배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경이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이 자유무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순전히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 여기에 그 다른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된다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뭐 일종의 약간 필리스타인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오랫동안 미국의 정책이기도 했고요. 세계화를 뒷받침한 정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부유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그게 갑작스럽게 그 기조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유무역이 안 되고 좀 더 관리되는 무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뭐 왜냐면 경제부처 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건데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경제 수단과 경제 교류에 우리나라만의 규범과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나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들 국가에 갖고 있는 경제 의존도를 수단화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그 비슷한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첫째로 그게 경제적 니즈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 우방국들의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수출 통제, 그러니까 엑스포트 컨트롤. 그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 그러니까 투자 심사. 이 두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도 심사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투자도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 교역국들이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에 대표적으로 거기에 자국들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을 한다면은 우리도 따라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첫 번째 그리고 엑스포트 컨트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시 기가에 그러니까 뭐 감시나 이런 도청 그런 감청 그런 거에 들어가는 기기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인권 유린에 사용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가 범죄적인 규범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수출할 때 누구한테 수출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온 질문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북 제재 위반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점차 이거는 아까 신 박사님도 이제 마그니스법 할 때 법적인 그런 책임 소재 거기서 나왔는데 이젠 기업들과 개인들이 파는 주체가 누구한테 파느냐를 책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데 규정 충족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 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하나의 규정가 어떻게 수출과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정이 생긴 건데 이 수출 통제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긴 거고 이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질문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대무역 활동에 있어가지고 규범과 가치를 반영할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 반영, 그리고 투자 심사에 대한 규정 반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어쩔 수 없다는 너무 패시브하게 들리지만 어쨌든 싫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대북 제재 준수 부분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짧게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리면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인도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린 입장이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경우에도 대북 제재 결의의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실제로 뭐 NGO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요.
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이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지원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기업의 그 제재 이행 관련해서는 뭐 그 비고의적으로 이제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그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위반 그런 연루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뭐 꼭 외교부가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을 포함한 이제 전체적인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서는 뭐 계도 활동을 포함해서 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독자 제재 조치에 뭐 동참을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 독자 제재에 어떤 연대에 참여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중국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견인을 위해서 이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질문 좀 답변드리자면요. 일단 먼저 그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인도적 지원은 사실 현재 체제에서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 COI 보고서도 잘 보시면은 지금 뭐 그런 이제 북한 내 경제 상황, 식량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 제재를 늘리는 것보다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표적 제재를 해라. 물론 이제 유엔 차원에서 그런 표적 제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그런 권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런 아까 뭐 미국의 그런 이제 이 통상 무역과 이제 인권 연계 이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사실 마그니츠키법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처음에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미국이 처음 마그니츠키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안에 반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철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과거 70년대에 미국 의회에서 잭슨 베닉 어멘드먼트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소련이 이제 유태인이라던가 다른 소수 민족들이 이제 소련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런 조치들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무역에 대한 무역 정상화를 이제 제한하겠다. 이제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폐지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제 이 마그니츠키법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의 그런 광범위한 제재에서 약간 이런 표적 제재로 전환되는 그런 하나의 또 사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국내 기업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가장 미국에서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어려웠던 게 뭐 중국 정부 당연히 반대했지만 미국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반대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이 이렇게 중국 위구르에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래서 반대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극복하기가 결국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쉬운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까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과거에 약간 좀 우리가 중상주의적인 그런 기조가 좀 이제 강했다면은 이제 그런 좀 이제 인권이라던가 이런 가치를 이제 계속 무시하는 정책을 고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가 정말 이제 뭐 1인당 60불이었나요? 1960년에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 제재를 취하든 안 하든
별로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이제 세계 10위인가 뭐 이제 13위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상태에서 계속 그런 이제 그 보편적 가치를 이제 무시하고 계속 이런 이제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좀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내로남불에서 좀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에 그런 북러 밀착 관계가 뭔가 하나의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제중 탈북민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중국의 입장이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탈북민 보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건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이게 펀더멘털한 차원에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왜 아직 시진핑이라든가 뭐 이런 북한의 고인 김정은이 이제 북경을 방문하지 않는지 좀 이제 의아하긴 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유심하게 계속 이게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 그것과는 좀 별도로 이런 이제 이 제재 관리라든가 다른 이제 조치는 또 이제 우리 페이스 또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이 10분 늦게 시작해서 5시 반까지 끝났어야 되는데요. 지금 8분 지났는데 늦게 끝난 건 순전히 사회자의 잘못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좋은 발표와 좋은 Q&A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all the speakers in the audience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I would like to invite our Executive Director, Hubert Yong-hwan Lee, to say a few words.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사실 이런 회의를 열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뭐 무궁무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신 것처럼 저희 생각에는 한 2년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하는 회의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중에 2년 뒤에 저희가 다시 열게 되면은 이 제재와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어떤 드래프트 초안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공지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가 오늘 토너 대사가 저희 보고서 론칭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7월달에 그 보고서를 낼 것입니다. 아까 저희 팀도 얘기를 했었지만 또 9월달에 또 보고서를 낼 것이고요. 그때 보고서를 내게 되면은 저희 RSVP 해주신 분들 저희 6개월 동안에 연락 컨택을 지키겠다 했던 이유가 그건데요.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 같이 해주시고 오늘 상당히 많은 통찰력 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실무 워크숍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각계에 또 계신 분들 또 찾아뵙고 또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